국민 라디오 세상 억울한 이들과의 굳은 연대 고상만의 수사반장 시즌2. 예, 안녕하세요. 고상만의 수사반장 시즌2. 예, 오늘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스북 많이 하시죠? 예, 페이스북에서 굉장히 기라성 같이, 예, 많은 분들이 좋은 글과 또 좋은 고민거리를 던져주고 있는데요. 아마 페이스북 하는 분들 중에서 적지 않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또 신문이나 또 언론 등을 통해서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모신 손님, 예, 정철승 변호사입니다. 인권 변호사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지난번에 저도 이제 우리 정철승 변호사가 저하고 또 나이가 동갑인데 1970년생이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다른 누구에게 소개를 받았을 때 사실은 저도 잘 처음에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인터넷에서 네이버나 다음에서 정철승 변호사를 검색해보고 아, 이분 대단한 분이었고 또 대단히 큰 일을 해왔구나 이걸 제가 뒤늦게 알았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특히나 인상적인 일을 해오신 것 세월호 참사 사건 당시에 일베들이 굉장히 참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 사건을 무료로 사건을 담당해 준 그런 변호사. 그리고 현재는 광복회 고문 변호사로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정철승 변호사를 모시고 고상만의 수사반장 시즌2에서 세월호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 그리고 또 정철승 변호사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의 또 후손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인권과 또 민족 정기 문제 그리고 정철승 변호사가 최근에 굉장히 큰 국가적 이익을 내는 중요한 일을 했는데요. 그 이야기들을 오늘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만의 수사반장 시즌2. 먼저 오늘 정철승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정철승입니다. 예, 정철승 변호사 개인적으로는 우리 친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딱딱하게 진행하지 않고, 친구처럼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이야기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 가벼운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네.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화제가 됐던 거, 요 근래 이제 YS가 사망했어요. 그죠? 네. 그러셨죠. 네. YS의 사망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서거라고 얘기하는데 제 입에서 참 서거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좀 난감한 부분이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이죠. 그죠. YS에 대해서 특별한 기억을 갖고 있는 게 있죠. YS가 대통령에 취임한 게 1993년 그쵸. 2월 말경이었죠. 2월 25일. 예, 뭐 고종으로 불변입니다, 그거. 2월 25일 날 취임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렇죠. 법상 그렇죠. 예. 많이 하세요. 제가 좀 알아요. 네. 그런데, 이제 취임을 하고 나서 한 나흘 뒤가 이제 3월 1일 3.1절이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YS가 대통령 취임한 후에 아마 최초의 외부 방문 행사로, 저희 외할머니가 그때 병환 중이셨는데, 저희가 외할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저희 집에 갑자기 방문해 버렸어요. 대통령이. 어떻게 처음에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이제 방문 사실을 처음에 한 게. 그러니까 이제 독립유공자 가족, 이제 병문안 방문이었는데, 네. 그때가 오전에 한 9시경이었나 그랬을 건데, 한 1시간 반 정도 전에,
갑자기 연락을 받은 거예요. 아, 그래요? 대통령이 방문하신다고. 대통령 의전이면은 며칠 전에 이렇게 연락이 오고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갑작스럽게 연락이 와서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어디 나가버리면 어떻게 하라고? 뭐 그럼 뭐 딴짓 가려고 그러셨나?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병환 중이셨기 때문에 네. 어디 뭐 외출하고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걸 알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꼼꼼할 것 같지 않은데. 아 그런데 청와대 경호실이 하는 거죠. 그거는 또. 아 그랬군요. 먼저 그러면 우리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외할머니의 이제 병문안을 위해서 이제 사실상 이렇게 오는 방식이었는데 외할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한 임시정부의 요인을 지내셨어요. 그죠? 네, 그러셨죠. 예. 바로 그 규훈 윤기섭 선생님. 네. 그죠? 그분이 이제 우리 정철승 변호사의 외할아버지 되시는 거죠? 예. 예. 그렇죠. 1887년에 이제 태어나셔서 하셨는데 이 외할아버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희 외할아버지는 최근에 아주 화제를 모았던 영화 그 암살에 아, 예. 예, 암살에 보면은 그 조진웅 씨가 그 속사포라는 예. 그 독립군 역으로 나오셨죠. 예. 그런데 그 속사포가 자기가 신흥무관학교 출신이다. 예. 이제 그게 그 굉장히 어떤 프라이드 비슷하게 네, 예, 이렇게 예. 영화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그 신흥무관학교 교장 선생님을 하셨습니다. 아, 외할아버지께서 네. 윤기섭 선생님이. 네. 아, 그래서 그러시구나. 1911년서부터 예. 신흥무관학교가 문을 닫게 된 예. 1920년까지 예. 10년 동안 신흥무관학교를 만들고 예. 또 거기서 한 3,000명의 예. 3,000명 정도의 그 독립군들을 양성하는 일을 하시다가 예. 이제 만주사변이 벌어지고 해가지고 네. 신흥무관학교가 있었던 그 만주 땅이 일본군한테 점령당해 버리죠. 예. 그때 이제 상해 임시정부로 건너가셔가지고 예. 거기서 이런저런 그 요직을 맡으셨고요. 그쵸. 그리고 그 임시의정원이라고 예. 지금으로 치면은 국회인데 거기서 이제 의장까지 역임을 하시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국회의장에 해당하는, 예. 네, 그러셨죠. 그걸 하셨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한테 의외로 이 외할아버지의 이름이 많이 알려지질 못했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또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무래도 뭐 독립운동 한국전쟁 과정에서. 예. 예. 그 저희 외할아버지가 이제 1950년도 예. 그 2대 국회 때 그때 서대문구에서 출마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도 또 당선이 되셨었죠. 네, 그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셨습니다. 그때 예. 서대문구는 지금의 서대문구와 은평구가 합쳐진 지역이었는데요. 예. 뭐 그러고 나서 금방 6.25 전쟁이 터졌는데 예. 그때 그 북한군 인민군들에 의해 가지고 예. 그냥 뭐 모셔갔다고 하는데 납북당해 버리신 거죠. 모셔갔다. 우리가 이제 안기부가 들고 갈 때도 모셔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끌려간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뭐 독립운동 하신 전력도 있고 그쵸. 연세도 있고 지위도 있으니까 정중하게 데려가는 갔는데 예. 그때 이제 저희 할머니 말씀으로는 뭐 잠깐 갔다 올게 예. 그러고 나가셨는데 그게 이제 영영 생이별이 이별을 돼버리셨던 하시게 겁니다.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1887년에 태어나셔서 1959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이제 납북이 돼서 강제로 끌려간 후에 우리나라에서 이승만 정부 하에서는 이제 그 납북됐다고 해갖고 또 이 가족들에 대한 핍박들이 굉장히 심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뭐 가족들에게 찾아와서 이 윤기섭 선생님에 대한 외할아버지에 대한 행적에 대해서 조사하고 이래서 한 곳에 안주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떠돌아다니시고 이렇게 했는데 59년에 돌아가셨을 때도 59년에 돌아가셨을 때도 북한으로 납북이 돼서 끌려가신 후에도 그 김일성 정권에 대한 항의로 여러 차례 단식을 하셨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 그로 인해서 건강이 굉장히 나빠지셔서 결국 59년도에 운명하시는 그런 아픔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 뭐 저희도 나중에 이런저런 그 경로를 통해서 예. 그런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가 마지막 남기셨다는 예. 그 유언도 전해 듣고 그랬죠. 유언이 어떤 거였죠?
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남쪽에 있는 가족들 네. 그러니까 부인과 이 딸이 딱 둘밖에 없었습니다. 딸 예. 둘. 원래는 딸이 셋이었는데 그죠? 예, 한 명은 전쟁 중에 그렇죠. 예. 그 딸 이 윤 선생님의 이 독립운동가이신 이분이 큰 딸이 바로 지금 우리 정철승 변호사의 어머니시죠. 어머니시고 그리고 가운데에 있었던 분이 이제 돌아가셨고요. 이제 아버님이 이제 납북되고 그 과정에서 그 납북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연자제로 굉장히 고통을 받을 때 그 옆구리에 이제 큰 상처가 났는데 그거를 치료하지 못해서 굉장히 가슴 아프더라고요. 저도 그걸 보니까 그 이제 병원비도 없고 예, 독립운동가의 후손인데 병원비도 없고 또 당시에 일제 정부를 인정할 수 없다 해서 호적도 이제 만들지 않으셔서 무국적자 상태였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그죠. 그때 뭐 독립운동하던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그 호적 제도를 만든 게 일본이기 때문에 그죠? 그전에는 우리가 족보로만 이렇게 관리되어 있던 거를 호적제를 만든 게 이제 일제잖아요. 일제 때 도입된 제도였죠. 그죠. 네. 그런데 이제 그걸 일제가 만든 정책에 동의하게 되면 그것이 일제를 인정하는 것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독립운동가 분들이 일제가 요구한 호적제, 그러니까 호적을 신청하고 하는 이런 걸 이제 거부했는데 그로 인해서 사실은 일제로부터 어떤 국가로부터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또 전면적으로 또 거부하기도 하고 또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더 놀라운 거는 그래서 이른바 광복이 된 다음에도 여전히 이승만 정부 하에서 또 그 이후에도 무국적 상태가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무국적 상태라기보다는요. 그러니까 외할아버지는 무국적자 뭐 이런 형태가 아니 된 거 뭐 아닌가요?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셨으니까. 네, 근데 이제 왜 뭐 그렇게 된 거죠? 그런 부분은 서류가 정리가 되셨을 건데. 예. 이제 외할아버지가 그렇게 납북되신 후에 네. 그때는 이제 뭐 무조건 다 북한으로 월북했다고 했기 때문에 예, 그렇죠. 새로 끌려가도 월북이라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이승만 정권하고는 별로 관계가 좋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외할아버지가 옥중 당선되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때 그 여당 이승만 여당 자유당. 후보 그때가 자유당이었는지 민주당이었는지 확실치 않은데 아마 자유당이었겠죠. 그 후보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쪽에서 뭐 이런저런 뭐 혐의를 씌워가지고 예. 구속시켰는데 옥중에서 당선됐다라는 그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바로 거기서 석방되셨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그렇게 그 탄압을 하고 어떻게 하면 깎아내릴까 하던 사람들이 당연히 북한 갔다 그러면은 월북했다고 했겠죠. 그러니까 호적을 새로 만들어 버리셨던 겁니다. 아.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예. 그래서 그 윤기섭이라는 가장의 이름을 예. 그냥 지우려고 노력을 하시고 아이고. 아주 멀리 부산까지 그냥 도망가셔서 거기서 예. 굉장히 오랫동안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정말 예우받고 하셔야 될 분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임시정부의 요인으로 계셨던 지금 효창원에 계시는 그 차리석 선생님. 네. 예, 그분 같은 경우도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네. 이분은 임시정부에서 백범 김구 선생님이 가장 아꼈던 정말 열심히 일을 했던 그런 차리석 선생님에 대해서 막상 조국이 광복됐는데 병환으로 귀국하지 못하고 결국은 상해에서 이제 목숨을 잃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차리석 선생님이 외아들이었던 지금 차용저 선생님한테 그리고 부인한테 이야기하기를 고국으로 돌아가서 차리석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은 밥은 굶지 않을 거 아니냐. 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운명을 했다고 했는데 막상 돌아와서 차용조 선생님이 차용조로 살지 못하고 신용조 한자에 위아래 작대기를 하나씩 지워서 신용조로 살아야 했다. 왜냐하면 돌아와서 자기가 차리석
선생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그것이 신변상 이업을 느끼는 그런 시대였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정철승 변호사님의 말씀도 그런 걸로 같이 해석되네요. 그죠? 예, 좀 비슷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은데 그렇게 이제 납북된 것으로 해서 탄압받았던 우리 외할아버지께서 89년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에 추서를 되셨어요. 네. 예, 굉장히 뒤늦게 됐는데 이건 어떻게 또 다행히 뒤늦게 이렇게 됐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이제 뭐 그런 훈장 추서는 예. 그거는 국가보훈처에서 예, 조사해서 이제 거기서 뭐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족들에게도. 그때 아마 뭐 신청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신청을 안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신청할 사람이 없었으니까. 신청할 만한 분이 없었는데 그런데 그냥 국가에서 결정이 됐어요. 근데 워낙 그런 공적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분명하시니까 아까 영화 암살에서 나오는 그러니까요. 그런 실용무관학교라든지 이런 곳에서 교장을 10년 하시고 했던 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 외할아버지께서는 군사를 인재하는 군사 인재를 양성하는 네. 진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로서의 일을 해오신 분이죠. 그죠? 네, 그렇죠. 그런 분을 외할아버지로 둔 우리 정철승 변호사가 대학 1학년이었던 이제 89년도에 이 할아버지께서 이제 마침내 건국훈장, 애국장을 이제 받으셨고. 아니요. 건국 공로훈장 대통령장. 대통령장을 받으셨고. 두 번째로 큰 훈장입니다. 무궁화 대훈장이 첫 번째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첫 번째죠. 네. 무궁화 대훈장. 그리고 그 다음이군요. 네, 그렇죠. 예. 제가 또 그 무궁화 훈장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은데. 네. 그런 분을 이제 바로 93년도 3월 1일 날, 네. 예, 김영삼 당시 대통령에 당선된 이 김영삼 대통령이 네. 전격적으로, 바로 이 윤 선생님의 부인이시자 또 우리 정철승 변호사의 외할머니이신, 그분의 병문안을 위해서 이제 찾아왔다. 이런 거군요. 네네. 갑자기 찾아오셨죠? 이때 우리 정 변호사님은 93년도면 뭐 하고 있었나요? 그때 뭐 대학생이었고 네. 고시 공부하고 있었죠. 예. 군대 안 갔나요? 군대 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이때 김영삼 대통령 집에 왔을 때 집에 있었나요? 우리 정 변호사님. 같이 있었죠. 저희 집으로 오신 건데. 그러니까. 네. 그런데 그때 이제 대통령을 바로 옆에서 수행한 분이 또 서울시장 김상철 씨라는 분이었는데 김상철 변호사인데 뭐 그분이 아마 역대 최단명한 서울시장이었을 그렇죠. 거예요. 뭐 2달도 못 하셨죠 아마? 그런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가장 큰 활동을 하셨던 게 대통령 모시고 저희 집에 온 거였는데 그 김상철 시장님이 또 저희 서울법대 선배님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YS도 또 서울대 철학과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뭐 무슨 대학교 동문들끼리 이제 덕담도 주고받고 뭐 그랬었습니다. 그런 기억이 납니다. 서울대 얘기 많이 하면은 재수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청취율 막 떨어지죠? 서울대 아나운서들이 많으니까. 근데 김영삼 대통령은 정확히 얘기하면 청강생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닌가요? 서울대에 정식 입학생이 아니라 돈을 주고 청강했던 거를 서울대생이라고 주장했다라 이런 얘기도 이제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았었는데 혹시 모르시나요? 뭐 연배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그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 하여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좀. 근데 하여간 이제 왜 자꾸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냐면 근데 저는 사실 이거 보고 감동을 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대구 지역에서 진보 운동 쪽에 많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 치과 의사신데 김영삼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서 애도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는 좀 다르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세대 차이를 느낀다는 거예요. 유신 정권 하에서 정말 김영삼 YS의 싸움 투쟁이 아니었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민주주의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너무 야박하게 하지 않냐. 근데 저는 그랬거든요. 저도 이제 89학번인데
저도 이제 학생운동하다 감옥도 갔다 오고 뭐하고 했을 때 제가 갖고 있는 기억은 네. YS에 대한 기억은 물론 저도 이제 장준하 선생 사건 조사하고 하면서 유신 정권 하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저도 쭉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그 얘기는 말로만 들었던 거고 제가 알고 있는 대학교 다니면서 봤던 것은 90년 1월 22일 날 3당 합당을 선언하는 3당 야합을 선언하는 YS. 그래서 80년 5월 광주에서 학살자 중에 한 명이었던 노태우의 우측에 서서 예, 무슨 보디가드처럼 병풍처럼 서 있는 그 모습. 그리고 국민들이 만들어진 여소야대를 그냥 한 발에 걷어차갖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92년도 대선에 완전히 민주 세력들의 열망이었던 민주정부 수립을 정말 무참히 박살낸. 그리고 이후에 결국은 뭐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안전이 완전히 첨단이 무너져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후에는 또 IMF 터지고 자살자로 몰리고 또 실업하고 그때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노숙자가 또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기억이 커요. 저도 예. 그 92년도 아마 11월 달인가 그 예. 대선 결과 났었을 때, 예, 예. 그때 제 친구들이랑 같이, 예. 밤새 통음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그렇죠. 뭐냐면은, 이게 사람이 아무리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예. 이런 식으로 본인이 평생 가져왔던 어떤 원칙과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원칙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 일에는. 그런 것까지 포기하고 이런 식으로 그쵸. 했는데 그 사람이 결국 그 의도한 목적을 이루는 이런 어떤 예가 생기는 것은 예. 이것은 그 한 나라의 어떤 그쵸. 그 역사와 가치관에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선례가 아니냐. 예. 그때 대학생이었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참담함을 느꼈는데 네. 그러고 나서 몇 달 안 지났는데 갑자기 그분이 우리 집 방문하시겠다고 해가지고 예. 저는 좀 아주 당혹스러웠어요. 정말 당혹스럽겠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렇게 할머니 병만하러 오신 분한테 또 쌀쌀하게 대할 수는 없는 그럴 거고. 수는 없죠. 그래가지고 그때 좀 어정쩡하게 네. 어정쩡하게 대통령을 제가 좀 대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같이 활짝 웃으면서 사진 찍는 건 안 남겼습니다, 제가. 예. 그때는 약간 그때도 감정의 앙금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예. 뭐 그 후에도 뭐 YS는 뭐 그렇게 개운치 않은 느낌인데 뭐 그래도 여하튼 뭐 고인의 명복은 빕니다. 이 그쵸. 자리를 빌어서. 예. 그렇죠. 아니 하여간 그런 부분들은 잘못됐지만 또 요거 칭찬할 부분은 또 칭찬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거요? 이날이 이제 가장 처음으로 외부 행사를 우리 독립운동가의 후손의 집을 방문하는 요런 거는 이벤트라 해도 저는 뭐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은 사실은 있고 그래서 이제 하는데 요 첫 공식 외부 일정을 이제 독립유공자 유가족을 방문하는데 요날 굉장히 또 재밌었던 게 갑자기 또 이렇게 왔다고 하는데 뭐 주차했던 차량들이나 이런 거창한 여러 가지 또 에피소드가 또 후일담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이 있었던 골목이 예. 항상 이렇게 이제 양 가장자리로 그렇죠. 지금도 이제 그렇지만 예, 차들이 이렇게 쫙 그 예. 주차돼 있는 골목인데 예. 그날 그래 대통령 오신다고 하길래 이렇게 나가봤더니 예. 그 꽤 긴 골목에 양쪽에 항상 서 있었던 차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예, 그게 뭐 차빼라는 방송도 안 나왔었는데 예. 그 견인 차들이 와갖고 어디론가 이렇게 다 빼갔대요. 다 빼가. 다 빼가버리고 예. 그 이제 그 청와대에서 나온 예. 그때 아마 그 한 중형 고급 외제 차들이었던 것 같은데 예. 그 차들이 한 대여섯 대 이상이 쭉 길게 집 앞에 서 있더라고요. 똑같이 생긴 것들이. 예. 그게 아마 이제 경호용으로 그런 식으로 세팅했던 것 같은데 예. 그때 뭐 인적이 거의 행인들은 없고요. 당연히 경호실 요원들이 다 맡고 있으니까. 예. 그런데 집 앞에 그 양복을 잘 차려입은 그 중년 신사가 예. 이렇게 빗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되게 굉장히 언밸런스하죠. 예. 그래서 저분 누구냐고 예. 그랬더니 그때 구청장님이시라고. 구청장. 예, 이제 한 구청장급 정도는 돼야 이제 거기서 빗자루를 들고 뭐 약간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이게 이렇게 나타나니까 구청장이 직접 비지를 아니, 하는. 구청장이 아니면 그 앞에 어슬렁거릴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게 그런 게 이제 웃겨야 되는데
지금 시대는 또 그게 웃긴 게 아니라 지금 또 그럴 것 같은 그런 시대가 됐죠.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죠. 이날 외할머니께서 굉장히 돌발적인 어떤 말씀을 하셔가지고 또 이게 또 뉴스가 됐었는데 이 페이스북에 이제 쓰신 거를 보고 예, 김영삼 대통령이 뭘 질문을 했는데 하면서 재밌는 얘기가 있었다고요. 아니 대통령이야 의뢰 네. 요즘에 힘드신 거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랬더니 제 할머니가 그 바로 직전에 예. 이제 저희가 다세대 주택에 2층에서 살고 주인집이 3층이었는데 예. 주인집이 전세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그랬었어요. 예. 그런데 좀 많이 올려달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예. 그러니까 할머니가 대통령한테 아니 집주인이 예. 그 전세금 올려달라고 해서 참 죽겠어요 이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비서관한테 그래 한번 알아보세요 어쩌고 얘기하셨던 것 같고 할머니 나온 말씀이었어요. 비서관은 그거 적어갔는데 네. 그 집주인이 그 뒤로 며칠 동안 예. 어머니 말씀으로는 안 보이더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집주인이 전세금을 그러니까 뭐 힘드신 게 없으시냐 그랬더니 집주인이 전세금을 너무 많이 올려달라고 해서 힘들다라고 얘기하니까 집주인이 며칠간 안 보이는 야 정말 아주 재밌던 재미있는 시대였죠. 이야기죠. 네. 아까 전에 우리 이 방송 듣는 분 중에 이제 젊은 분들이 많아갖고 그런데 아까 우리 정 변호사님께서 이제 통음을 했다. 예. YS가 대통령 당선된 걸 보고 나도 통음을 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통음은 술을 밤 늦도록 많은 술을 마셨다라는 그런 취지의 뜻이죠. 그렇죠. 네. 통음이란 단어를 잘 모르는 분이 많을 것 같아서 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이게 지금 건립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를 최근에 열었다고. 네, 그렇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정말 이거 늦었지만 중요한 일이다 싶어서 좀 말씀을 좀 하고 가고 싶은데.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이거 뭡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해방된 지 올해로 70년이 됐고요. 예.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그 이름은 1919년에 예. 이제 3.1운동을 계기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그러니까 예, 예. 정통성을 이어받아 가지고 예, 예. 그냥 그 이름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게 오늘날의 대한민국입니다.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1919년에 수립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네. 이게 말하자면 우리 한국의 모태이고 또 우리 한국의 그 자주 독립 의지의 표상이고 예. 이 북한하고 그 구별되는 네. 우리 한국의 유일한 정통성을 가진 정부라는 정통성이죠. 바로 그 의미를 그렇죠. 가진 것인데 그렇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해방 후 70년이 지나도록 예. 임시정부 기념관이 우리 대한민국에 없어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중국에는 예.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이 무려 3개나 있습니다. 아, 3개나. 그래요? 그 운영 주체가 누굽니까? 중국 정부죠. 이런 황당한 일이 있나? 진짜 상해에도 하나 있고 중경에도 있고 예. 남경에도 있어요. 거기는 그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관광 간 한국 예. 사람들이 가시죠. 필수 코스로 그러니까. 다 그 방문하는 데인데 그럼 뭐 우리나라가 뭐 그러면은 뭐 중국 속국입니까? 아니면은 우리 임시정부 독립활동이 뭐 중국의 지도를 받아서 한 거였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야. 그런데 중국에는 3개나 있는 임시정부 기념관이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네요. 예, 이거 원래 정부가 했었어야 될 일인데.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다가 2019년 그러니까 이제 뭐 불과 한 2, 3년 후잖아요. 네. 그게 바로 임시정부 그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네요. 이제 빨리 하지 않으면은 지금부터 해도 그 수립 그쵸. 100주년이 되는 해 기념관이 건립될지 안 될지를 몰라요. 예. 그래서 저희 민간 네.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그런 뜻있는 그 시민들이 모여서 시민들이. 시민들이죠. 이거는 관주도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보가 없군요. 네, 우리나라는. 최근에 그 창립총회를 열어가지고 그 이종찬 선생이라고 전 국정원장. 전 국정원장도 하시고 국회의원도 하시고 또 그분이 또 우당 이회영 선생의 또 손주가 되시죠. 그리고 현재 새정연의 이종걸 의원의 사촌 형 되시고. 그렇죠. 뭐 이제 그런 우리 사회 원로신데 이제 그분이 회장이 되시고 그다음에 뭐 아주 그 각계각층을 망라한 그러한 분들이 그 설립추진위원회에 뭐 발기인 내지는 이사로 참여하셔서 단체가 결성이 됐습니다. 정말 이거는 나라의 민족 정기가 제대로 있는 나라라고 한다면 당연한 일인데 이것을 민간이 주도해야지만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것을 이제 우리 정철승 변호사님도 마찬가지로 독립운동가의 후손들 또 회장을 맡고 있는 우리 이종찬 전 원장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혜영, 이우영 뭐 이런 분들의 후손들이 하시는 건데 언제까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축구나 야구에서 일본이 이겼다고 하면 환호하고 지면 나가 죽어라 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이 애국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정작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이런 것들이 정말 이 나라가 과연 이대로 가도 좋은가에 대한 진지한 자기 성찰과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그거에 정말 이런 상황 하에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진심으로 이제 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에 정말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뜻있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찾아와서 참여해갖고 이분들만의 외로운 싸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서명운동이든 뭐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각각의 지혜와 능력을 같이 좀 모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고 한번 이런 취지로 한번 부탁을 한번 해보시죠. 그래 이제 지금 거기서 뭘 맡고도 계신 거 아닌가요? 저 사진을 보니까 창립총회 때 같이 계셨는데. 네, 이제 뭐 제가 또 변호사이기도 하고 하니까 기념관 설립추진위원회 그걸 또 준비하기 위한 또 그런 모임에 제가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또 변호사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설립추진위원회가 어떤 활동을 하고, 또 조직을 어떻게 디자인해가지고, 그 목표를 최단시간 안에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는 당연히 국립모금,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국민적으로 관심이 모이면 정부는 움직이게 돼 있어요. 정부와 정치권이 움직이면 또 금방 또 아주 의미 있는 그러한 일들을 이룰 수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상만의 수사반장 시즌2. 자, 이야기를 우리 이제 세월호 사건으로 좀 갔으면 하는데 정철승 변호사님 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세월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뜯어낼 수가 없는데 정말 저도 굉장히 많이 감동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배운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지식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비판이 굉장히 많은데 그나마 대한민국이 요즘 굉장히 많이 시끄럽기도 하고 논란도 많고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그리고 도덕과 양심이 무너졌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는 이유 바로 이제 우리 정철승 변호사님을 비롯한 많은 이제 지식인들이 사회적 약자나 고통받는 이들의 입장에 서서 이제 일을 해주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오늘 우리가 모신 정철승 변호사님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그 과정에서 있었던 많은 일들인데 특히 참사 후에 일베라고 흔히 얘기하죠. 일간 베스트 저장소 회원들. 이쪽에 있는 회원들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온갖 모욕적 발언과 또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러한 일 과정에서 우리 정철승 변호사께서 무료로 이 사건들의 이제 도움을 유족분들에게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처음 이제 세월호 참사 터졌을 때 어디서 처음 이 사건 알았어요?
사건이 났다 이거를 뭐 하실 때 처음 아셨던 것 같아요? 그 세월호 4월 16일이 아마 그 평일이었을 겁니다. 평일입니다. 예. 저도 당시에 국회에서 보좌관으로 일할 때인데 업무하던 중에 이제 텔레비전에 이렇게 뭐가 나오길래 네. 전 처음에 그게 외국에서 일어난 사건인 줄 알고 이 업무하면서 뭐 외국에서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났나 이렇게 처음 생각했거든요. 아니요. 저도 그때 평일이어서 일상적인 일을 하면서 네. 그냥 뭐 처음에는 그렇게 요란하게 보도되지 않았었죠. 그렇죠. 세월호 참사 초기 거의 모든 언론이 정부의 발표를 고지곧대로 받았으며 단원고생, 전원구조 등의 대형 오보를 냈습니다. 이 같은 언론의 정부 편향 보도는 4월 28일 해경이 초기 구조 동영상을 여론에 밀려서 뒤늦게 공개했을 때도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냥 무슨 뭐 가벼운 사건인 것처럼 무슨 마라톤 중계하듯이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방위 훈련 같은 그런 정도의 긴장감도 없고. 그래서 저도 외국 얘기인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또 그날이 날도 맑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렇죠. 날도 좋았죠. 그러니까 뭐 날이라도 흐리고 뭐 맞아요. 이러면 그러는데 그냥 뭐 여객선이 근해에서 뭐 뒤집혔다고 하니까 맞아요. 그거 뭐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뭐 전원 구조 뭐 이런 보도도 있었지 않습니까? 똑같군요. 네, 경험이. 그래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네. 그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이제 그게 오보라고 하면서 예. 지금 뭐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구조되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몇백 명이나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막 나오면서 그쵸, 이거 그쵸. 심상치 않다라는 느낌을 갖게 됐죠.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이제 그 처음에 그걸 보고 굉장히 불안한 예감을 느꼈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게 2008년인가 그 남대문 그 전소 방화 사건 예, 그 예, 기억나시죠? 예. 그 숭례문 방화 사건 해갖고 예. 전부 다 이명박 전소해 정부 버렸잖아요. 들어와서. 예. 네. 그런데 그때 처음 시작이 그랬었어요. 예. 그 그쵸. 사건도 그치. 그 평일날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예. 그 국보위로 숭례문의 지붕 위로 그냥 조그맣게 연기가 솔솔솔 피어오르고 있었고요. 맞아요. 바로 그 장면이 전국에 생중계가 됐었어요. 맞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그 소방차들이 수십 대가 몰려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물하고 그 약품 같은 거를 막 뿌려댔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막 그냥 거품 천지가 됐잖아요. 예. 그게 또 계속 생중계가 됐고요. 예. 그래서 그때 시민들은 뭐 좀 금방 불 꺼지겠지 했는데 당연하죠. 5시간 동안 그렇게 타들어간 다음에 결국은 전부 다 잿더미가 돼버렸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예. 이게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 기와장 안쪽에서 그 목재 부분에서 불씨가 남아가지고 계속 타들어가기 때문에 맞아요. 위를 갖다가 기와를 이렇게 걷어내고 안에다 물을 뿌렸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거를 뭐 그 화재 진압 그 담당자 책임자가 그런 결정을 내리질 못했던 거래요. 국보 1호를 훼손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누구도 책임지지 않기 위해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않았고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않았고 불타버렸다. 그런데 하지만은 계속 그냥 뭔가 열심히는 하고 있다라는 그런 형식적인 모양새는 보이려고 물만 디립다 뿌리고 있었던 거죠. 맞아요. 저는 딱 그 기억이 그 세월호 배가 뒤집혀 있는 영상을 보면서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 상황에서 네. 뭔가 누가 나중에 결과에 대한 책임의 위험성까지 감수하더라도 과감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그냥 뭐 저런 식으로 뭐 잠수부들 몇 명 가갖고 들락달락하고 뭐 네네. 구조 노력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는 숭례문이 잿더미 된 것 같은 대참사가 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첫날부터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지켜보고 그다음에 이거 그때 기억나시잖아요. 무슨 잠수부들만 들어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저런 식으로 하지 말고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그때는 이제 제가 페이스북에 포스팅 올리고 할 때 막 그런 안타까운 글들을 남겼는데 그게 결국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거 아닙니까? 골든타임 넘겨버리고 정말 단 한 명도 살려내지 못했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그 무렵에 사고 난 지 한 사흘 나흘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거의 생존 가능성이 없어질 무렵에 그 피해 학생의 어머니 한 분이
막 울부짖으면서 예. 그 대통령을 원망하는 그러한 그때 말을 했나 뭐 이제 그런 사진이 예. 그게 이제 뭐 보도가 됐는데요. 네. 그때 무슨 뭐 기자라는 사람이 서모 씨라는 사람이 예. 페이스북에다가 아, 예, 알아요. 네, 그 어머니의 사진을 그 사진과 함께 어떤 내용을 포스팅했냐면은 저것은 그 북한의 사주를 받은 그 종북 좌파의 연극이다. 잘 죽었다. 뭐 이런 식의 글을 올려버렸어요. 저도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나시죠? 예. 그때 뭐 워낙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분개를 많이 했던 글이었는데 예. 이제 저도 대단히 분개를 했죠. 그쵸. 그런 무슨 지방지에 무슨 뭐 이름이 없는 무슨 뭐에 편집인인가 뭐 이렇게 해갖고 그 사람 서아무개 그때 네.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됐었죠. 네, 그 서아무개 아. 뭐 본인이 기자라고는 하는데 도대체 뭐 무슨 기자인지는 잘 예.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때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때 예, 당시에 예. 논란이 굉장히 컸었으니까. 이제 예. 제가 그거를 보고 아. 야 저건 저건 아니다. 전 사람으로서 진짜 할 말이 아닌데 네. 하면서 일단 분개한 게 하나가 있고요. 네. 제가 그 2011년도에 예. 이제 변호사 일과 병행을 해가지고 그 연예인 매니지먼트 회사에 예, 제가 그런 걸로 대표이사를 몇 년 한 적이 있었는데 예. 그때 저희 소속사 배우 중에 그 뭐 송혜교 씨라는 그 꽤 인기 배우인데 그렇죠. 가을 동화. 예, 그렇죠. 근데 그 늘 아주 악성 그 댓글, 예. 그 악플러들 때문에 굉장히 마음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때 한번 작심을 하고 제가 변호사였기 때문에 네. 상습 악플러 한 40여 명을 몽땅 형사고소를 해가지고 예. 25명을 다 벌금형을 맞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 일을 계기로 여배우에 대한 그런 악플러들이 싹 사라져버린 그런 경험이 그 사건 한 번 기억나요, 있었습니다. 저도. 예, 맞아. 그때. 기억나시죠? 예. 예, 그때 그 댓글 많이 예, 올리던 송혜교 분들이 사건. 다 아주 전율했던 사건이었는데 아, 예. 그래서 기억이 나시나요? 송혜교 사건이니까. 아, 송혜교 예. 사건이니까. 그게 이제 제가 그런 그 경험까지 경험이 있어가지고 있으셔서. 저런 자들은 예. 저런 자들은 그냥 그 막연히 그냥 비난하고 네네. 그 지탄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쵸. 저건 법적 조치를 취해야만 저게 맞습니다. 견제가 되고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때 제가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예. 그때 또 그런 비슷한 그 어떤 모욕성, 명예훼손성 네. 그런 글들이 마구 인터넷이나 SNS에 유포됐었거든요. 예. 그래갖고 뭐 대표적으로 어묵이니 뭐 이런 그랬죠. 표현들도 기억나시죠? 굉장히 많았죠. 제보를 받는다라는 예. 그 글을 저도 몇 건 제보했었어요. 당시에.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제가 정철승 변호사님한테 네. 제보를 한 거였더만요. 여기로 제보하라고 해서 네. 그때 이제 페이스북하고 트위터에 만약에 이러한 그 명예훼손 또 모욕 이런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해서 있으면 네. 이쪽으로 해라 하면서 이제 안내된 그 이메일이나 이게 이제 바로 제가 공고를 했죠. 그죠. 예. 그거 거기다 저도 몇 건을 했던 거예요. 제가 그때 굉장히 이제 많이 들어왔겠어요. 네이버에 계정도 만들고 해가지고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 세월호 참사 거기에 그 일과 관련해서 박보나 네, 씨, 박보나 그분이 씨. 이제 그 같이 하셨던 건가요? 그러면 그 피해자 유족 입장에서 이제 그런 그 명예훼손이나 모욕 같은 것도 모아서 이제 대책하는 이런 걸 했다고 하던데. 박보나 씨는 이제 그 피해 학생의 누나고요. 누나죠. 그 유가족 대책 회의에서 예. 그런 언론 예, 모니터링 모니터링. 그 일을 담당을 했었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 인터넷 쪽에과 관련된 일이니까 예. 이제 저하고도 뭐 자주 연락을 취하고 협조도 그렇게 하고. 했었죠. 아, 그랬군요. 네. 지금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모욕 행위, 가 있다면, 그리고 그런 게 한 세 가지 정도만 한번 꼽아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굉장히 그게 어디 많겠죠.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 서모 씨의 그 말, 예. 그거 참 충격적이었고요. 그 사람이 이름이 서승만인가 그렇지 않았나요? 예, 제가 참 좋아하던 코미디언이라 이름이 이름이 같아가지고. 동명이인이라서 저도 기억이 남는데, 네. 그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예. 그 사람은
처벌이 안 됐어요? 처벌이 안 됐어요. 그런데 참 처벌이 안 놀라운 됐던 일이에요. 이유가 뭐냐면은 그 피해 학생의 그 어머니가 네. 처벌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밝혀버렸기 때문에 처벌이 안 됐어요. 불처벌 의사를 표시했다. 왜요? 네. 그게 이제 이 명예훼손죄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히면은 그건 처벌이 안 당연히 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법이요. 왜 그분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는지가 이해가 안 가서요. 그 저도 처음에는 하도 어처구니가 없고 네.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또 화도 났었는데 많이 나셨겠네, 진짜. 그랬죠. 정말 지금 듣는 저도 화가 나는데. 뭐 내일도 아닌데 내가 거기 우리는 격분했는데. 네. 그런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거죠. 이제 피해 학생의 부모님 입장에서는 예. 여하튼 어떤 이유로든 내 아이의 이름이 예. 그런 식으로 그 불미스러운 일과 연관돼 가지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게 싫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심정은 이해하지요. 예. 그리고 또 뭐냐면은 뭐 당시에는 뭐 피해 학생과 유가족들에 대해서 진짜 뭐 입에 담을 수 그러셨구나. 없는 이런 일들이 막 횡행했기 때문에 네. 그 서승만 씨가 했던 그 정도는 아휴 그래.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네. 반성은 좀 했습니까? 뭐 저한테 뭐 반성한다라는 뭐 그런 연락을 한 적은 없었는데 예. 그런데 하지만 그 후로 지금까지 잠잠한 걸로 봐서는 자숙하고는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좀 다행이겠는데 내가 당하지 않으면 누구의 일도 아니다라는 이기주의 그건 아니거든요, 진짜. 본인이 서승만 씨 그분도 네. 본인이 그런 피해자가 됐다면 절대 원하지 않을 일인데 그런 정말 행위를 했다는 건 정말 그건 아니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아까 전에 네. 그 이제 진행자께서 처음에 그 일베들에 의한 그러한 뭐 모욕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예. 이거는 그 일베들의 행위는 사실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랬군요. 네. 일반인들이 이제 지나고 나서 예. 도대체 그때 왜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그렇게 횡행하고 만연했는가를 예. 다시 이렇게 복기를 해보니까 일베 우리가 흔히 일베라고 하는 그것은 맨 밑바닥에서 이제 그 말하자면 꾸정물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맨 아래까지 내려와서 그냥 고인 결과일 뿐이고요. 예. 이런 더러운 어떤 것들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저는 그래서 세월호 참사 당시에 그런 어떤 허위 사실 유포, 예. 모욕, 명예훼손 이것들은 예. 이것은 전형적인 낙수 효과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왜 그랬냐면 예. 제가 이제 뭐 6개월 이상 예. 계속 그런 제보도 받고 예, 고소고발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예. 각계각층과 제가 접촉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른바 그 일베 인터넷에 무슨 사이트에서 그렇게 그 형편없는 얘기를 하고 네.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당신 법적 조치 취하겠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냥 푹 엎드리고 죄송합니다. 예.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반성문 써가지고 그거 게시하고 그다음 없어지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경고를 받았는데도 버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일베가 누굽니까? 아니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무슨 여당 지방의회 의원, 그다음에 무슨 그래요? 관변 우익단체의 새누리당. 간부, 또 아까 전에 서모 씨도 마찬가지였고 이 사람들은 뭔가 세상 물정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게 그런 식으로 그 유가족들 희생자들을 공격하는 예. 그러한 언행을 하면 이것이 자기한테 이익이 된다라는 그런 계산을 하고 버티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경고를 했는데도 끝까지 버티다가 저한테 다 고발당했어요. 고발당하셨. 네. 그 사람들을 다 고발했고. 예. 그 사람들은 이제 서승만 씨는 유가족이 용서해줬기 때문에 그랬지만 나머지 두 사람은 예. 300만 원 벌금 받고 그렇습니까? 징역 6월에 집행유예형 받고 그랬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이네요.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죄질이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이 또 있었어요. 누굽니까? 그게 예. 여당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중진 국회의원. 예. 제가 그 사람도 고발을 했는데, 예.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 예. 작년에 이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그러니까 세월호 특위라고 그랬죠. 예, 세월호 특위구나. 예. 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재철 의원이라는 예. 새누리당 사선 의원이에요.
심재철 의원 뭐 유명한 사람이죠. 1980년도에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했었고, 그리고 서울역에서 이른바 회군, 예, 청와대로 진격할 거냐 말 거냐 해가지고 논쟁이 있었을 때, 예, 회군을 결정하는 주요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나서 1980년 5월 광주 학살이 일어나고 나서, 예, 당시에 이제 내란 음모 사건으로 기소가 됐던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당시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을 해갖고, 그래서 이제 김대중 내란 음모가 사실이라는 취지의 그런 그리고 나서 이제 후에 그들은 처벌을 받은 게 아니라 MBC 기자로 이제 채용이 돼서 굉장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었던. 네. 하여간 그러한 그 심재철 씨가 지금 국회의원으로 하면서, 당시에 우리 정철승 변호사님도 또 고소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죠? 그 얘기를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때 이제 심재철 의원이 뭐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었던 거죠? 당시에? 그 심재철 씨가 그 세월호 특위 위원장으로 있었을 그때 예. 그때 첨예한 이슈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하자라는 거였습니다. 예. 근데 이제 유가족들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그 다음에 재발 방지책 마련, 예. 이게 이제 그런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만들자고 계속 네. 했던 건데, 그 무렵에 심재철 씨가 그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가지고 네네. 자기 지인들한테 어떤 그 메시지를 갖다 뿌려버렸어요. 유명했죠, 그 사건. 네. 예. 근데 이제 그 메시지를 보면은, 놀러 가다 죽은 거를 왜 국가한테 책임지라고 그러느냐. 전형적으로 일베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네. 당시에 그 세월호 특위 네. 예, 국회의 위원장인 분이 그렇죠. 그런 거를 네. 예, 그런 여기에다 내용을 유포를 했죠. 유포를 한 거죠. 거기 보면은 유가족들이 원하는 세월호 특별법의 내용은 뭐 국가유공자보다 훨씬 많은 보상을 받는 것이고, 뭐 의사자로 지정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특혜를 누리는 것이고 많은 배보상을 받기 위한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뿌려버렸죠. 그런데 이게 기가 막힌 그 일이죠. 자기가 작성한 거는 아니었다고 하고 또 뭐 그래 보이는데, 예. 그냥 자기는 주위 사람들한테 이런 의견도 있으니까 한번 좀 보고 이제 주위 사람들의 그 반응을 좀 보려고 뿌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런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안 되죠. 상식이고 뭐고 간에 떠나서 그게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니잖아요. 계속 그런 식의 비겁한 변명으로 오히려 차라리 당당하게 내 생각이 이렇다라고 해야지, 그걸 유포하는 행위가 뭐 이런 걸 내가 받아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보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올바른 책임 있는 정치인의 행위가 아니죠.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한 행위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정철승 변호사님을 고소했다고 하는데 그건 또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건 책임 있는 정치인이 할 짓이 아니라, 예. 정치인이라면 할 짓이 아니고 사람이면? 그렇죠. 공직자라면은 당연히 해서는 안 되고 사람이어도 해서는 안 될 일이죠.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럼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한마디만 했었어도 유가족들은 아마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끝까지 사과조차도 안 했어요. 안 했죠. 예,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보다도 더 경미한 일을 한 사람들도 다 고소고발 당했는데, 네. 힘 있는 국회의원이라고 모르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고발을 했던 건데, 그때는 제가 개인 자격이 아니라 그 대한변호사협회 법률지원단에 소속이 돼가지고, 네. 그때 그런 활동을 했었어요. 네. 제가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서 그냥 혼자 독고다이로 하는 것보다는, 예. 이제 변호사 단체, 그런 조직이 만들어졌으니까, 저도 변호사니까, 예. 당연히 보조를 맞추려고 들어갔었는데, 그래, 이제 그 대한변협 이름으로 고소를 제기했더니, 고발을 했더니, 심재철 의원이 어떻게 적반하장으로 나왔냐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변호사들의 의사로 나를 고발하는 의사결정을 한 거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국 변호사총회를 열어서, 심재철 의원을 고발하는 건을 안건으로 해가지고, 그걸 한 거냐. 그거 안 했잖아. 그러면 너는, 정철승 변호사 너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한 거를 마치 변호사협회 이름으로 한 거라고 허위사실 유포해서 내 명예훼손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를 고소를 한 거죠. 막 고소를 한. 저는
저는 그 세월호 참사 저한테 당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저한테 맞고소하는 경우는 이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진짜 아주 제가 경악해 버렸는데, 야,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그 고위 공직자구나. 예. 제가 낙수 효과라고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 사회 기득권의 최상위층에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그런 행태가 네. 아래로 뚝뚝뚝뚝 내려와가지고 모방 심리에 의해가지고 그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저런 비슷한 행동을 하면 위에서 좋아하겠구나. 네. 그럼 나한테 뭐 생기겠구나 생각해서 그걸 모방하고 그것보다 좀 더 심하게 하고 그러면 네. 맨 아래 뭐 일벤이 이런 애들은 저 사람 저렇게 높인 사람들도 하는 얘기니까 저게 사실인 모양이지. 그렇죠. 예, 그러긴 이렇게 보죠. 하면서 약자에 대한 공격 심리라든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걸 가지고 마구 세월호 희생자나 피해자들에 대해서 사람이면은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을 해버리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낙수 효과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그 일베 애들은 걔네들은 그냥 야 너희 그러면 혼난다 고소 고발 당한다 라는 말만 해도 그냥 아이고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그러고 이제 딱 그쳐요. 예. 한 중간급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버티다가 한번 고소 버텨보죠. 고발 당하면 예. 사법기관에 의해 가지고 예. 처벌받습니다. 예. 작년에 굉장히 그 검찰과 법원이 엄정하게 예. 그런 사람들을 다 처벌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네. 최상위층 모든 문제에 발단이 된 그런 뭐 국회의원이니 뭐냐 하는 센 이런 사람, 흔히 센 얘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법부의 이런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심재철 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제일 어떤 뭐 죄질이랄까 비난 가능성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네. 무혐의 처분이 났어요. 무혐의 처분 났습니까? 예, 네. 검찰에서 뭡니까? 무혐의 처분의 근거는? 아니 뭐 그냥 국정 활동을 하면서 의견 수렴하려고 하신 행위로 그게 보인다 뭐 의견 이런 수렴. 거죠 뭐. 예. 물론 정말. 이제 뭐 저도 무혐의로 이제 같이 끝났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검찰이라서 부담을 가져서 그러나 해가지고 예. 고등법원에다가 재정 신청이라는 걸 예. 했어요. 예. 예.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또 부당하다. 예, 그래서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이라는 걸로 다툴 다시 수가 재정 있어요. 신청을 하죠. 좀 법원이라면은 제대로 판단해주지 않을까 네. 싶어가지고 그 재정 신청도 결국 기각됐어요. 재정 신청도. 네, 그러니까 법원 역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힘 있는 원래 검찰 법원은 뭐 또 무슨 예산이나 아니면은 무슨 그쵸. 법령안에 있어서는 또 을이지 의리죠. 않습니까? 예. 국회의원한테 예. 그 여당 사선의원 정도 되는 사람한테 그런 거 갖고 척지기는 싫어서 그런 게 아닌가 저는 혼자 생각하는데 여하튼 그런 사람들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가장 큰 책임이 따라야 되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정반대로 그러니까. 모든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라는 거죠. 정말로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면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그 행위에 대해서 처벌만 받지 않았지 사회적 비난 또 본인 스스로도 알거든요. 그런데 무책임한 발언과 잘못된 이야기를 해놓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변명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센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내가 아무 죄도 없다라는 논리 근거로 또 삼아지고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을 또 유권자들은 또 뽑아주고 그러니까 내가 찍는 사람이 내 수준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계속해서 이렇게 잘못된 일들이 반복되는 데 있어서는 그 여러 문제들이 같이 중첩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여전히 계속되고 좀 잘못된 부분들이 바로 잡히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될까 봐 이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렇죠. 세월호 문제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좀 여쭤본다면 그래서 여하간 대충 좀 그 정리는 좀 된 건가요? 이제 그때 당시에 모욕행위나 뭐 이런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들 한 것에 대한 그때 당시에 고발하셨던 것들 이런 것들은 좀 대충 정리가 됐습니까? 지금은 아니면 계속 진행 중인가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 연말에 세월호 특별법이 네. 뭐 이제 껍데기뿐인 네. 법률이긴 하지만 이제 국회 통과한 다음서부터는 뭐 그런 어떤 고소 고발 예. 이런 것은
제가 중단한 상태고요. 예. 제기하신 건 그래도 결과가 다 나왔나요? 그건 지금? 결과가 다 나왔습니다. 아. 예. 어때 대충 퍼센티지로 보면은 어떻게 됐나요, 이게? 뭐 심재철 의원 빼고는 다 예. 처벌받았죠. 역시 센 사람만. 네. 예. 그 사법부가 아주 센 사람이 아니면 엄정하게 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흔히 이제 저도 이제 감사나 조사를 관련한 국가기관이나 이제 뭐 교육청 관련해서 일을 했는데 늘 제가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해요. 감사를 하면 정말 나쁜 사람을 처벌받아야 하는데 약한 사람만 처벌하는 것이 많다. 그래서 잘못한 사람이 처벌받아야지. 왜 그중에서 제일 약한 고리, 직위가 낮은 사람, 교장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행정실장이 아니라 행정실 직원, 이런 사람들이 처벌받도록 되어 있는 것. 그리고 무슨 규모가 굉장히 큰 유치원보다 작은 단위의 유치원부터 조사해서 거기를 적발해서 하자. 그런 주장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사나 감사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여전히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로 잘못된 걸 바로잡으려면 센 사람의 잘못을 처벌하는 것이 옳다. 그런 것들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세월호 특조위 지금 현재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개인적 의견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세월호 특조위는 네. 제 생각으로는 예.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예. 만들어진 이 국가기관 중에서요. 예. 정부 기관 중에서 예. 반민특위를 제외하고 가장 예. 악전고투를 하고 있는 그렇죠. 조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지금 점점 반민특위 같이 돼 가고 있는데 이게 그 세월호 특조위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가 이제 그 위원회 총회지 않습니까? 네. 전체 회의인데 거기서 그 여당 지명 의원들 이분들은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특조위원으로 선임되는 순간서부터 특조위를 공격하고 견제하는 발언들을 계속 해오고 있고. 그러니까요. 예, 뭐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네. 이것은 뭐 국민 여론에 떠밀려 가지고 그냥 하는 수 없이 세월호 특별법이라는 법을 만들기는 했지만 네. 이걸 하나 견제해 가지고 결국은 그냥 유명무실하게 만들겠다라는 그쵸. 그런 어떤 그 여당의 의사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거겠죠. 맞습니다. 저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1948년도 49년도였습니까? 그 반민특위가 그 해체됐죠. 친일 경찰들의 그 습격에 의해 가지고 이승만의 지시에 의해서. 무장 해제 당하고 해체됐을 때 예. 그때 의외로 그 국민들이 예. 크게 분개를 하고 막 들고 일어나서 항의하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어땠는지 한번 봐야 되겠는데. 왜 특별한 얘기를 못 들어봤네요.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겠다라는 그런 반민특위가 그렇게 친일파들에 의해 가지고 와해되고 그랬는데 그쵸.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았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잘 예. 모르겠는데 예. 지금 근데 그 후로 계속해가지고 반민특위는 우리 역사 근대사에서 가장 참 그쵸. 부끄럽고 참담한 사건이잖아요. 민족 정기가 무너진, 그래서 잘못된 권력, 지배 권력에 대한 비판을 얘기할 때마다 늘 언급하는 그렇죠. 그런 예. 사례죠. 우리 대한민국 5,000년 역사에서 네. 가장 원통한 사건 중에 하나로 꼭 들어가는 그런 사건인데. 5,000년까지는 가면 너무 먼 것 같고 한 근현대사 100년 정도로 어떻게 150년? 아니요. 뭐 5,000년까지 가더라고요. 예. 당군 이래 네. 가장 당군 이래 가장 참 그쵸. 안타깝고 원통한 사건 뭐 베스트 맞습니다. 3 하면 꼭 들어가는데 반민특위 해체 사건. 저는 이 세월호 특조위가 만약에 예. 이런 식으로 해갖고 무산되면은 반민특위 제2의 반민특위. 딱 그 사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우리가 두고두고 우리 후세에 네. 부끄러운. 참 그때 2015년을 살았던 우리 네. 선조들은 좀 이해가 안 된다. 맞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라는 이런 부끄러움을 안고 사는 세대가 될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2015년 현재 진행형의 부끄러운 사건, 세월호 특조위에 대한 박근혜 권력의 탄압,
이건데 이걸 이제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게 49년도 당시에 해체된 반민특위와 관련해 갖고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지 않은 것 의아스럽고 예, 참담한 일인데 지금 다시 또 우리가 세월호 특조위에 대해서 가해지고 있는 부당한 탄압에 대해서 함께 분노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두 번째 제2의 반민특위 해체 사건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거고. 사실은 이제 그 말씀하시니까 하는 게 이 박근혜의 7시간 미스테리 실종 사건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조사를 한다면 예, 여당 추천 의원들이 전부 다 사퇴를 선언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하는 요상한 행태의 저항을 보이고 있는데 정말 저도 이게 이해가 안 가요. 미스테리 7시간은 정말 이미 국민적 의혹의 중심이 됐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상황 하에서 내 입으로 말하긴 곤란하지만 내가 정말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그리고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간은 평일이었고 근무 시간 중이었거든요. 공무원이 예, 별정직 공무원이죠. 선출직 공무원이 그 7시간 동안 공무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이게 비밀이 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시간에 어디 있다라는 것이 이게 외부에 알려지게 되면 이른바 공격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고 돼요. 거기에 있으면 거기에 미사일을 날려서 이런 식의 황당무계한 SF 같은 주장인데 사실은 지금 같은 대명천지 세상에 그런데 이미 지나간 후에 7시간 동안 어디서 뭘 했느냐 이걸 밝혀달라고 국민들이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면 그래 이번 기회에 그러면 당신네들이 확인해서 그럼 발표해라. 그럼 국민적 의혹도 해명이 될 것이고 본인에게 몰리는 억울한 어떤 의혹도 규명이 되고 그리고 어쩌고 할 텐데 계속해서 이거를 조사할까 봐 막 전부 다 나와갖고 만약에 이거 조사하면 물러나겠다느니 뭐하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정말 제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정말 좀 이해할 수가 없는데. 7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예. 그 당시에 이제 적절한 그러한 어떤 의사결정이나. 그쵸. 그런 조치가. 예. 내려지지 않았던 걸로 나중에는 이제 밝혀졌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런 참사를 통해서 우리는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교훈을 얻기 위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때 우리가 적절하게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못했느냐에 대한 그 경위조사는 그건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그러한 조사를 하는 과정에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개입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거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거나 없거나 조사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당연하죠.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거를 계속해서 막 반대하고 딴지를 걸고 하는 그 여당이 지명한 특조위 위원들. 예. 그 사람들의 행위 자체가 정치적인 행위예요, 지금. 대단히 정치적이죠. 네. 그러니까 참나. 자기네들이 노골적으로 정치적인 의도를 드러내면서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네.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는 이유로 반대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자기 모순이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반대하는 입장은 이해해요. 위에서 그걸 그렇게 시키려고 네. 그 일 시키려고 그 사람들 그 감투 씌워준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거기서 좀 잘 보여갖고 나중에 뭐라도 좀 하려고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네네. 그건 자기 역할을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네. 좀 세련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요. 예, 정치적 이제 의도. 폭력적인 방식으로 차단하고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노력을 안 해요. 왜냐면은 위에서는 방해하라고 얘기를 했지. 방해하는 방법은 본인의 역량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걸 그렇게 무식하게 해버리면 기자회견으로 해서. 위에서 시킨 사람들도 민망할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보기에도 웃긴데 아까 전에 우리 정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불타는 그 남대문 네. 거기에 석가래를 갈쿠리로 긁어낸 후에 그 안으로 물을 쏴서 넣어라. 네. 근데 국보 1호에 남대문을 훼손하는 결정사항을 누구도 할 수가 없었고 네. 당시 문화재청장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 상황 파악이 안 돼 갖고 아무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현장에 있었던 그 소방관들이 그 결정을 못해서 결국은 그것이 다 불타버린 결과로 이어지는. 네.
세월호 문제도 마찬가지로 당시에 육해공군들에 대한 그 출동 명령을 할 수 있었던 지시자, 그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이었다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세월호 특위 관련한 이제 방에서도 이제 있으면서 들었던 얘기인데, 결국은 대통령이 명령을 내려서 군 통수권자였던 대통령이 명령을 내려서 통영함이라든지 뭐 등등의 이런 그 협조나 이런 건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문제거든요. 7시간에 대한 미스테리는 박근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망신주기 조사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게 제대로 규명이 돼야 그럼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보고는 정말 정확했으며 그리고 지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박근혜가 나중에 얘기한 게 그거 아닙니까? 아이들을 왜 못 구했냐. 다들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찾기가 힘드냐. 아이들이 나오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모두 정말 참담한 죽음을 당하게 된 걸 대통령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 제대로 보고를 받지 못했던 것 같죠. 그렇죠. 네. 방송을 보고 있었던 국민도 아는 내용을 대통령이라고 하는 박근혜가 모르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런 상황에 대한 게 왜 그러냐는 건 반드시 밝혀져야 될 이유다. 그건 그거죠. 조사의 기본이죠. 그 기본을 몰라요. 네, 거기부터 예. 이게 이제 조사 방법론으로 봤을 때 거기부터 시작해야지 그 다음에 이 아래로 지역적인 문제가 내려가는 그렇죠. 건데 거기에 도대체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가 안 나오면 그 다음 조사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조사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 정말 제2의 또 세월호 참사라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반민특위. 예. 그렇죠. 예, 세월호 참사가 지금 참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월호 특조위를 어떻게든지 다시 세월호처럼 가라앉아버리게 진실의 가라앉히려는 바다에 거죠. 가라앉아버리도록 하기 위한 예. 그러한 그 공격들이 오히려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제2의 세월호 참사 안에 네. 있는 승객들은 그렇죠. 우리 모든 국민이 우리 되는 국민들이죠. 거죠. 네. 이번에는 그들이고 이것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또 다음엔 또 다른 누군가가.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군 사망 사고로 아들을 잃은 500여 유족을 제가 만났는데 그분들이 당한 부대, 당한 아이의 이름, 당한 아이들이 당한 방식의 어떤 고통 상처들은 제각각 다 달랐어요. 500여 유족이. 그러나 유일하게 한 가지가 일치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 내가 이 사건의 피해자가 될 줄 몰랐다라는 것. 그거 하나는 다 똑같았거든요. 그렇죠. 세월호 사건 피해는 지금은 그들이지만 다음엔 또 누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한 관심 또 이것이 제대로 조사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반드시 우리 모두가 살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네. 거죠.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